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보면, 자, 금융부채예요. 여러분들 유인물 12페이지인데, 금융부채인데, 1번에 보면, 자, 금융부채에서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 부채라고 하면은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불리한 조건이야, 불리한 조건. 자, 그래서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 그것 때문에 틀렸죠. 자, 그 틀린 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리는 금융자산이고 불리는 금융부채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면 그 뒤에 가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요. 그때는 권리가 돼. 자산일 때는 권리가 되고 부채일 때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올바로 바꾸면 유리한을 불리한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유리한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뒤에 가서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그때는 권리로 바꾸고 금융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멘트. 자, 두 번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FVPL이죠. 자, FVPL은 거래원가를 어떻게 처리하죠? 단기비용 처리하지. 그래서 거기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는 말이 틀렸고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2번. 자, 일단은 이 지문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작대요. 그럼 무슨 발행되죠?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작으면 무슨 발행? 시장에서 이자를 적게 달래요. 맞아요? 회사는 액면이자만큼 주겠다는데 시장에서 적게 달래. 그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가 있지. 액면보다. 그 무슨 발행이에요? 할인? 할증이죠. 할증이 뭐예요? 우리가 자금을 더 액면보다 더 이렇게 할증 발행되는 거다. 이렇게. 할증 발행은 요 시장에서 이자를 적게 달라고 하니까 회사는 이만큼 주겠다는데 더 적게 달래요. 그럼 여기 같으면은 뭐예요? 같으면 무슨 발해? 액면 발해. 시장에서 이자를 많이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자금을 조금밖에 조달 못해.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발해? 할인 발해.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관계 요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면 사채 상환시 시장이자율이 발행시 유효자율보다 작은 경우, 자, 지금 상환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작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자율이 작으면, 이자가 적게 제거되면 가격은 올라가. 예? 그러면 지금 장부가액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상환해야 돼요. 내가 발행한 사람인데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환가에 그게 지금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사채 상환 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손실이지. 자, 그래서 요 상환시 자, 상환시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 자, 근데 요것이 발행시 우리 유효이자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채보다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이 같으면 요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지.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럼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상환해버리면 되니까 사채 상환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지. 그죠? 상환 시점에 우리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 간의 관계. 자, 4번에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이거 발행 시의 이자율 관계, 상환 시의 이자율 관계, 요거 두 가지 좀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상환후 손주는 발행자가 상환 업무를 상환후 손주는 발행자가 상환 업무를
보유자는 상환 청구권을 가진 경우 자,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금융부채가 되려면 발행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가. 근데 보니까 발행자가 상환 의무를 그리고 보유자한테는 권리가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지. 근데 거기에 딸려있는 우리 배당금 비누적적 우선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비누적적이 뭐죠? 비누적적이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을 소급해서 줘요, 안 줘요? 비누적적은 안 주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배당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배당금에 대해서 비누적적이라는 것은 성격이 뭐예요? 이자 성격이 아니고 누적적이면 뭐죠? 누적적이면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거 소급해서 다 주잖아, 이게. 그때는 약속된 이자처럼 봐서 이것도 금융부채인데 얘는 비누적적이잖아, 이게. 그 비누적적이란 얘기는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거 지급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의무 없지.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것은 부채에 포함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자본 요소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부채 요소지만 그 배당금에 대한 것은 자본 요소다 보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걸 보고 복합 금융상품이라고 그래. 예? 이 우선주는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대신 배당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 그 두 가지 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상품과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상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배당은 자본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한다. 거기 비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그거는 빼야지. 자, 6번 봐보세요. 전환사채와 신주사채의 공통점은 별도 주금액이 불입된다는 것이다. 자, 전환사채는 별도 주금액이 불입되지 않아요. 그죠? 전환사채가 뭐죠? 부채가 소멸되고 뭘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본으로 갈아타는 거지. 별도로 돈을 내고 갈아타는 게 아니고 부채를 없애주는 대신 주식을 받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근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때요? 부채는 부채대로 있고 신주인수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돈 내고 사는 거야, 이거는. 에?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별도 주금액이 불입되죠. 이렇게. 자, 전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전환권이고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신주인수권이지. 그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별도 주금액은 전환사채는 X, 신주인수권부사채는 O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는 부채가 소멸하죠. 부채가 없어져요. 근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부채가 없어지지 않죠. 얘는 별도로 돈 내고 사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7번. 자, 미래의 사건이나 거래 발생 여부에 따라 부채의 존재 여부,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어야만, 자, 부채는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확정되어야만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추정 부채도 포함한다. 추정 부채도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부채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재 의무를 가지게 하는 과거 사건, 즉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맞죠.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자, 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무, 부채의 의무는 법적 의무만 있는 것처럼 해놨죠. 의제 의무도 들어가잖아, 이게. 예? 의제 의무도. 그러니까 회사가 방침, 정책 이렇게 발표해놓고 상대방 고객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 회사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 옷이 하자가 있으면 그거 바꿔줄게. 이런 정책을 피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고객이 알고 있어요? 그럼 고객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권리가 생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걸 교환해 줘야 될 의무. 자, 그때는 의제 의무라고 그래, 그거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9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란 거래 상대방에게 확정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하며 자, 다음을 포함한다. 자, 금융부채.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현금 등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등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야? 채무란 얘기지. 채무. 현금 등을 이행해야 인도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현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외상매입금은 미래 현금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 그 다음에 지급보험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 근데 선수금은 나가야 안 나가요? 선수금은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 나가는 거잖아, 이게. 그거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수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금융부채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0번 보면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고 유효이자법을 적용할 경우 만기까지 유효이자와 사채 할인 발행처럼 상가액은 모두 매기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할인 발행됐을 때. 맞아요? 틀려요? 거기 만기까지 유효이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유효이자는 유효이자 여기 유효이자에서 우리 이 유효이자는 사실은 액면이자에다 뭐 더한 거예요? 뭐 더한 거죠? 상가액이 더해진 거지. 근데 액면이자는 매년 똑같아, 안 똑같아? 매년 똑같잖아, 이게. 근데 이 상가액은 어떻게 돼요? 상가액은 제가 매년 이렇게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씩? 유효이자만큼씩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유효이자는 매년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되고 유효자법을 적용하는 경우 만기까지 유효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기. 증가하지. 그리고 당연히 사채 할인하는 자금 상각액도 매기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렇게 발행가액이 있으면 자, 사채 발행가액이 있으면 거기다가 제가 유효이자를 곱해가지고 나온 것이 유효이자예요. 근데 유효이자는 뭐하고로 구성되어 있어요? 액면이자하고 뭘로? 상가액으로 이렇게. 사실 이 두 개 더한 게 이거야.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뺐지. 맞아요? 왜냐면 1년 자, 1년 동안 생긴 유효이자 이거 내가 이자 줘야 되잖아, 이게. 근데 그중에 실제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인데 그중에 이만큼은 이행했으니까 아직 이행하지 않은 얘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더해져 가지고 이제 가잖아, 이게. 근데 제가 요 상가액은 그 다음 상가액이 1 여기 플러스 유효이자만큼씩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가액은 매년 어떻게 돼요? 자꾸 증가하지. 얼마만큼씩? 유효이자만큼씩 증가하잖아,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유효이자하고 사채 할인만에 차면 상가액은 모두 매기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자, 11번. 사채 자,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우리 회계학은 무슨 방법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유효자법만 인정한다 그랬지. 거기 정액법은 우리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게. 유효자법으로 이렇게 해나갔지, 이거. 요거, 이렇게. 자, 12번 보세요. 자, 사채의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액이 어떻게 된다? 지금 방금 봤어요? 매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얼마만큼씩? 제가 여러분들 그 그림을 두 가지, 세 가지?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할인 발행되면 얘가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얼마만큼씩? 요 상가액이 점점 커진다 그랬죠?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우리 만약에 1.12다 12%가 유효이자리면 1.12만큼씩 커진다 그랬지. 이렇게 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할증 발행되면 어떻게 돼요?
할증 발행돼도 요 차이 나는 것이 자꾸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수업 때 쓴 게 이게 12%, 8%였어요. 이렇게 그만큼씩 그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우리 이자는 부채가 자꾸 느니까 이자가 자꾸 는다 그랬고요. 그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요 금액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부채가 자꾸 커지면 유효이자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부채가 자꾸 줄면 요 유효이자도 어떻게 돼요? 부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지. 그 제가 그림 요 두 가지 그려드렸죠, 이거? 예?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12번에 사채 할인 발행. 자, 사채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이 자꾸 어떻게 돼요? 매기 증가한다. 자, 13번에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이자 지급액은 매기 증가하고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 이자 지급액은 매기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가 틀렸죠? 이자 지급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액면이잖아. 그죠? 액면가액에 액면이자를 곱해서 나온 게 이자 지급액이기 때문에 매액이 일정하지. 이게 어떻게 발행되든 간에 무조건 일정하단 말이에요. 자, 14번. 자, 사채 할증 발행이 되면 표시이자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할증 발행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내가 조달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표시이자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적게 달래 이자를. 자, 그래서 높은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낮은. 자, 그 다음에 15번에 할증 발행 시 유효자법에 의해 상각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할증 발행 차원 상각액은 매액이 여기 매액이 어떻게 돼요? 그 차이가 매액이 점점 벌어진다,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5번에 매액이 증가한다. 자, 16번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제가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 사채 발행비는 지금 이 사채 발행비가 지출이 됐지만 앞으로 뭘로 처리할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요, 낮아져요? 사채 발행비를 이자로 집어넣으면 이자율이 올라가지. 거기 시장 이자율보다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유효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얼마만큼? 사채 발행비만큼. 사채 발행비를 이자 비용으로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 사채 발행비가 없을 때 우리 액면 이자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것이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발행이죠? 이렇게 되면 무슨 발행? 할인? 시장에서 이자 적게 달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이자를 많이 달릴 때 떨어지는 거예요? 에? 내가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발행? 할증이지. 그러면 그때 시장 이자율이 곧 무슨 이자율이에요? 유효이자율이죠. 자, 그 다음에 액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같다. 그 다음에 할인은 시장에서 이자를 많이 달래.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자,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액면이고 여기가 시장인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으면은 그거를 이자율에 얹어버리니까 유효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항상 시장 이자율보다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제 사채 발행비만큼 이자를 더 집어넣는데 이게. 자, 여기는 이제 액면은 똑같죠. 근데 무조건 유효이자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우리는 항상 유효이자율로 유효자법 적용해야 돼, 이게. 이렇게. 여기는 유효이자나 시장이자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이걸 써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사채 발행비지. 사채 발행비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면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다. 왜? 사채 발행비를 이자 비용 처리할 거니까 이자율이 높아져야지. 이게. 자, 그다음에 17번에 자, 사채를 중도 상환할 때 거래 비용이 없고 시장 가격이 사채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 중도 상환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보다 크다면 자, 중도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뭐보다 커요? 우리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보다 크대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크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깎았단 말이야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있지. 그러면 그렇게 적은 돈만 주고 상환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거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거지. 이익이. 자, 그래서 사채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왜냐면 이자를 그만큼 많이 제거시키니까. 이렇게. 자, 해서 요 사채 부분도 좀 잘 정리하시고, 자, 이제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는 뭐 거의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 멘트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야 돼, 이거. 자, 1번에 보면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며, 맞죠?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하죠? 근데 우발자산은 요건을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이게. 자, 충당부채는 부채고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해요. 그리고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 안 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자, 충당부채도 현재 가치 계산해요, 안 해요? 우리 복구 충당부채라고 사실 유형자산에서 봤는데 복구 충당부채 한다 이거죠. 한다. 보고기간 말에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재 가치 계산해요. 자, 세 번째.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안 한다. 자산의 미래에 처분할 때 그 발생할 이익은 실제로 그때 처분할 때 인식하는 거지 지금 미리 땡겨서 인식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고려하면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충당부채의 지출액 또는 지출액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하게 되는 때 자,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때만 그 변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으로 별도로 인식하는 거지. 거기 충당부채와 상계하고 나머지를 아니죠. 이 변제 자산은 별도로 인식하고요. 충당부채도 별도로 총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상계하면 안 되지. 이거 별도 자산은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네요. 인식 안 하지. 미래 예상 영업손실. 이거는 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보증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보증 이 서비스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느냐? 그럼 별도로 이렇게 보니까 별도의 수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유형. 자, 별도로 파는 것은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니고 뭐죠? 용역 유형의 보증이 있지. 용역. 그러니까 용역 유형의 보증은 보증 서비스라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거. 그 팔고 받은 돈은 매출이야, 매출. 이게. 그러니까 별도의 수행 의무에 해당이 돼서 이 용역 유형의 보증에 해당이 돼요. 자, 일곱 번째.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충당부채인데 충당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해요? 본문의 부채로 인식해요? 본문의 부채로 인식해야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8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후에 충당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한대요. 그러면 우발부채였던 것이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의 인식 K지. 그러니까 이 충당부채의 변동인데 충당부채가 우발부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발부채가 충당부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충족하는데도 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틀렸죠. 조건을 충족하면 재무제표의 충당부채로 인식 K지. 자, 9번. 자, 우리 그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그 할인율인데 부채의 투기 위험과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세후 이율이라고 돼 있는데 세후 이율이 아니고 뭐예요? 항상 세전이야, 세전. 세전 이율이지.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충당부채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은 세전 이율이다. 세전 이율이다. 자, 10번. 자, 어떤 의무를 제3자와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제3자가 이행하는 것은 내가 이행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우발부채로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부담해야 돼. 제3자가 아니고 내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내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충당부채고요.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는 그건 우발부채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죠. 자, 11번에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기업의 미래 행위에 따라서 충당부채가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2번. 충당부채는 우발부채와 동일하게 아니죠. 충당부채는 본문에다가 우발부채는 주속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에 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해 있죠. 근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일반 대중도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존재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어요. 신원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자, 14번. 자, 충당부채의 정의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행에 경제 조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어때야 돼요? 높고 거기 매우자 들어가면 안 돼. 매우자. 왜냐면 매우자가 들어가는 순간 80%가 돼버리고 그냥 높고라고 하면은 50% 초과가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KIFRS는 매우자를 빼야 돼. 매우자를. 그 매우자가 들어가서 틀렸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 이렇게. 자, 이거 고려하라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래 예상 영업손실. 이거 충당부채로 잡아요, 안 잡아요? 충당부채로 안 잡지. 그 다음에 이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이거 해서 측정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해라 이렇게. 충당부채를 인식해라. 제가 써드린 것은 다 문구에 다 미래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헷갈리지 말자 이거죠. 에? 4개. 지금 요걸 좀 같이 썼어야 되는데 요거 2개는 충당부채의 인식에 대한 얘기고 얘네들은 측정에 대한 얘기예요. 측정에 대한 얘기. 에?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측정하고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지금 충당부채 측정할 때 고려하지 말고요. 미래 예상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 안 하고요. 그리고 현재 충당부채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다 미래자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문구들이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해줘라 라고 해서 요거 우리 많이 정리했었죠, 이거? 4개 나오는 거? 요거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여기 충당부채는 이론 문제로 잘 나오니까 좀 잘 좀 정리 좀 해두자. 자,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라고 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제가 종업원 급여에는 거기 비화폐성 급여, 비화폐성 급여가 뭐죠?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물건으로 주는 것도 급여에 해당이 된다 이거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자,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도 단기 종업원 급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유급휴가에서 누적이 있고요, 비누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누적은 만약에 쓰지 않은 유급휴가를 다음 기로 이월시켜 주는 거지. 누적돼 있는 거. 그리고 비누적은 이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누적 유급휴가는 거기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가 아니고요. 근로를 제공하는 때예요. 근로를 제공할 때 요 누적 유급휴가에 대해서 이 급여 처리하고, 근데 이제 비누적 유급휴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예요. 이게 저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이게. 자, 그래서 우리 누적과 비누적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자, 누적 요게 이제 유급휴가에서 누적 유급휴가는 2월 되는 거지. 그래서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를 인식한다. 만약에 하루당 20만 원씩 그 휴가비를 준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안 썼어. 이걸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거 근로를 제공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급여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고, 다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 그 사람이 써야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지급 급여다 이렇게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누적이다. 이건 뭐냐면 안 쓰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야. 예? 휴가를 안 쓰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월 되지 않는다. 이건 부채로 인식 안 하지. 부채로 인식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 그때 지급된다 이거지. 예? 실제로 사용할 때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때 이 인식하죠. 왜? 그래서 안 잡죠. 실제로 사용할 때 돈이 나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유급휴가,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계산 문제 간단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자, 아무튼 또 나오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론적인 거는 좀 챙겨 놓으시고, 자, 이제 세 번째, 확정급여 제도에서 기업의, 자, 확정급여 제도의 의무는 기업이 그 금융기관에다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죠. 우리 확정 기여형은 어때요? DC. DC는 회사가 여기 이 금융기관에다가 약정한 우리 임금의 무슨 12분의 1, 1개월치 요거를 이제 불입하고 회사는 손 떼버려요. DC는. 거기 그 DC는 의무는 기업이 그 기금은 그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 우리 한 달치 급여를 만약에 불입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손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은 종업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종업원이 알아서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근데 DB는 어때? DB는 회사가 여기 종업원이 나중에 이제 퇴사 시점에 그때 약정된 우리 퇴직금, 줘야 될 퇴직금, 요게 이제 의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종업원이 퇴사할 때 이제 계산된 그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매년 일하면서 12분의 1만큼 그 금융기관에 불입하면 회사는 의무가 끝나요. 근데 여기는 퇴사할 때 우리 계산된 그 금액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다 불입해 놓은 이 재원을 쌓아놓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회사 돈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이제 종업원 명의로 불입하고 손 떼버리니까 이건 종업원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DB는 이 종업원한테 이 퇴사 시점에 이 약정된 금액, 퇴직금이죠. 그것이 의무지, 이게. 여기는 이제 매년
10분의 1만큼씩 이제 한 달치 이 월급 정도로 해서 금융기관에 불입하면 손 떼는 거고. 에? 그래서 거기 앞에 이 확정급여제도가 아니고 뭐예요? 확정기여제도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의 의무가 뭐다? 그 기금에 출연하면 약정한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 이렇게. 자, 4번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정자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면 그럼 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더 많다는 얘기지. 직원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사회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금융기관에 불입해 놓은 거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더 많으면 그 순확정급여 부채가 되는 거지. 부채. 근데 거기 자산으로 돼 있네. 부채. 순확정급여 부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문이죠.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단기손익이 아니고 뭐죠? 우리 앞에 재무제 표시부터 요 개정 과목 나왔었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OCI다. OCI. 자, 6번. 확정급여제도의 단기손익은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후의 손익 다 단기손익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인데 순확정급여 부채의 무슨 요소? 재측정 요소는 단기손익이 아니고 뭐죠? 방금 5번에서 했잖아요. 이게 OCI지.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그걸 빼야죠. 그거는 단기손익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7번. 자, 퇴직급여로 단기손익 처리하는 퇴직급여로 인식하는 이것은 단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근데 사회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거기 단기근무원가, 이자원가하고 반대예요. 그럼 그건 차감돼야지. 그리고 재측정 요소는 단기손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야지. 그러니까 사회정자산의 기대수익은 빼줘야 되고 재측정 요소는 삭제시켜야 되고 과거근무원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 가산한 금액이 아니고 가감한 금액이 돼야지. 가감한 거. 그리고 재측정 요소는 아예 빼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게 단기 근무원가, 이자원가, 사회적자산의 기대수익, 과거 근무원가 다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재측정 요소만 빼고. 근데 단기 근무원가하고 이자원가는 가산하지만 사회적자산의 기대수익은 차감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근무원가는 가감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을 한번 보게 되면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정급여 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 말 현재 기업의 자본비용, 요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기업의 자본비용이 아니고 뭐죠?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이에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요 퇴직급여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되고. 자, 9번.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거기 보니까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퇴직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요금에, 그럼 얘는 DC의 DB예요. DB지. 거기 확정기여제도가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요? 확정급여제도로 바꿔야지.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이게 DC 회사가 이 기금에다가 약정된 금액을 불입하는 것에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금은 여기 금융회사예요. 에? 근데 여기 DB는 회사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종업원한테 줘야 될 약정은 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그곳에 그래서 요거는 확정기여제도가 아니고요. 거기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는 확정급여형이에요. 자, 10번. 확정기여제도에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확정기여는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지. 확정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확정급여제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확정급여제도에서는 보고기업이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 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 틀렸죠? 확정급여제도는
보험수요 가정을 세워야죠. 제가 확정급여제도는 두 가지, 바로 보험수리적 가정과 그 다음에 예측단이 뭐라 그랬어요? 예측단이 적립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D 뭐가? B가. DC는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다. 근데 DB는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11번에 보험적 가정을 세울 필요 있죠. 11번에. 그러면 앞에 거를 바꾸면 확정 기여제도로 바꿔야지.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본 쪽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자, 자본 쪽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건 이제 증자하면서 남는 거 모자라는 거고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감자하면서 남는 거 모자라는 거고요. 자기 처분이익하고 자기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남는 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는 거 모자라는 것은 발생 순서에 상관없이 상계해가지고 순액으로 표시하죠. 근데 거기 보니까 발생 순서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 순서가 아니고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이 순액으로 표시한다. 자, 자본 쪽에서 서로 상계 표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증자 시 발행 주식수 및 한 주당 액면가액은 증가하나 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다. 뭐가 틀렸죠? 자,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이 발행되죠. 무상주가 발행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발행주수는 증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주당 5,000원 액면가가 바뀌어요? 앞에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지 한 주당 액면가는 불변이죠. 잉여금은 감소가 가능하죠. 이게. 근데 이제 한 주당 액면가액은 불변이다. 2번은 그게 틀렸어요.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거기 주식 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죠. 한 주당 액면가는 그대로고 주식수가 늘잖아, 이게. 주식 배당. 여러분들 주식 배당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무슨 잉여금? 이익 잉여금. 법에서 강제로 적립한 걸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고 임의로 그 다음에 미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현금으로 주면 현금 배당이고요. 이거 현금으로 주기 어려우니까 회사가 이렇게 자본금으로 자 이건 발행 주식수하고 한 주당 액면가인데 한 주당 액면가는 일정하잖아 이거. 한 주당 5,000원이라고 딱 정관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늘면 주식수가 발행되는데 그걸 우리는 주식배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배당. 자 그러면 자본금은 늘죠. 주식수 발행되니까. 그리고 잉여금은 감소하는데 이익잉여금만 감소하지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 불변이잖아요. 이게 자본잉여금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잉여금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얘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하려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잉여금이라고 하면 자본잉여금도 포함시켜서 해버리니까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보세요. 4번은 뭐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막 복잡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멘트에서 틀린 거를 그냥 찾아내면 돼. 예? 오케이. 4번. 자기줄 처분하는 경우. 자, 자기줄 처분하면
뭐가 뭐를 비교해서 자기주식 처분 손익을 계산하죠? 처분가액하고 무슨 가액? 네? 발행가액. 발행가액 말고 자기주식은 취득가액. 그쵸? 취득가액이지. 거기 액면가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이야. 취득가액. 왜냐면 자기주식을 예전에 취득해가지고 이걸 처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가져올 때 금액하고 팔을 때 금액, 그 차이가 자기 처분 손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뭐가 틀렸죠? 자, 금전배당, 현금이죠? 현금배당인데, 자, 그때는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계상돼요. 근데 주식배당은 주식이 발행될 거니까 부채로 계상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거기 주식배당을 빼버려야 돼, 이거. 주식배당을. 그러니까 금전배당 결의했을 때만 부채로 계상하고 나중에 거기 주식 발행하는 거 말고 그냥 현금 지급된다. 그게 주식배당은 부채로 계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죠. 그러면 신주 발행비는 주식을 발행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똑같아요. 그죠? 그럼 아까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발행비를 발행가에 차감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사채 발행비를 차감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감소하지. 그럼 똑같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감소하죠. 똑같잖아, 이게. 액면보다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에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다.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 차감하듯이 신주 발행비도 차감하는 거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죠. 자, 7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예요? 자본 항목이에요? 이건 나중에 주식이 발행될 거기 때문에 자본 항목이지. 부채가 아니죠. 이게. 자, 8번. 뭐가 틀렸어요? 8번에 틀린 게 뭐죠?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자본금이 불변이다. 네? 불변이다. 이렇게. 주식 배당하고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죠. 근데 이제 거기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그 자본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세요. 9번. 자, 틀린 게 뭐죠? 주식 배당하면 주식수 늘어나죠? 무상증자하면 주식수 늘어나죠? 여기 얘는 불변이고 얘가 늘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잉여금하고 여기 법정 적립금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상증자라고 하지. 그럼 그때도 주식수는 늘어나지. 이렇게. 그럼 뭐가 틀렸어요? 거기 주식수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주식을 분할하면 주식수 늘어나죠. 근데 주식을 병합하면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 주식 병합이 틀렸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주식 분할의 경우 주당 액면 금액이 감소하지만 주식 배당 무상증자 주식 병합의 경우는 주당 액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주식 병합은 주당 액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왜냐면 주식을 여러 개 합치면 그 여러 개 합친 그 액면가를 합치게 되면 금액이 커지죠.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근데 앞에 주식 분할은 쪼갠단 말이야? 그러면 한 주당 액면가가 쪼개져요. 그러면 이제 감소하지. 그래서 이제 10번에 틀린 것은 그 주식 병합은 빠져야 돼. 그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기업이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의 변동이 없어요? 아니면 무액면 주식을 액면이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그 액면가액을 결정해야 돼요. 무액면 주식은 이사회에서 2분의 1 이상 금액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돼. 에? 만약에 액면이 없는 10억을 발행했어. 10억을 발행했으면 이사회에서 한 7억을 우리가 자본금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자본금 액면이 없으니까. 에? 이사회에서 2분의 1 이상 금액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주발초가 되겠지.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자, 12번에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무 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본총액은 그 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이 그 회사 전체 주식 총액하고 같지 않다 이거죠. 에? 왜냐면 재무제표는 재무적 정보만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자본이지. 이것이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지. 이게. 자, 그래서 자본총액과 시가총액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 자, 5단계 순서 외우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계약을 식별하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세 번째, 거래가격을 산정하죠. 그게 먼저 앞서 있지. 근데 거래가격을 안분이 먼저 들어가 있네. 그래서 그걸 뒤바뀌어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5단계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안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격의 안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하라고 그랬죠? 개별 장부가액이에요? 개별 판매가격이에요? 개별 판매가격이지.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해라. 자, 세 번째, 진행률을 측정할 때는 투입법과 산출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거기 산출법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그게 틀렸죠? 투입법과 산출법을 포함한다. 자, 네 번째, 보상점수의 판매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할 때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물건 사고 만약에 포인트 부여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포인트 부여받은 거 다 써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모르게 소멸되는 것도 있어요. 소멸되는 것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쓰지 않을 거. 왜냐면 쓰지 않을 거는 회사 입장에서 의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쓰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죠. 왜냐면 그거는 의무가 아니니까. 자, 5번.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그럼 이게 뭐죠? 일반 용역 제공 받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때는 한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해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요? 제가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거 세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거. 요거.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한 시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기간에 걸쳐 인식해 있지. 그래서 이거는 한 시점이 아니고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여섯 번째.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며. 이게 뭔 소리예요?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러면 그 돈 내고 그 보증 서비스 받으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증 서비스가 매출이야, 매출. 에? 수익이죠. 근데 거기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 자, 7번.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 재산에 접근할 권리. 자, 이걸 보고 접근권이라고 그랬는데 접근권은 한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죠? 기간에 걸쳐. 그래서 라이선스는 이렇게
사용권과 접근권이 있었는데 적어도 사용권은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 정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라이선스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권은 한 시점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물건을 팔고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다. 그럼 이건 팔은 거예요? 이거는 팔은 게 아니에요. 팔은 게 아니지. 다시 사가져오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 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재매입 약정이죠. 재매입 약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